배신한 남자에게 복수하러 역사를 바꾼 여인. 엘레오노르 다키텐 두 왕의 왕비가 된 중세 최강의 여성.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자는 참아야 한다. 여자는 뒤에서 내조하는 법이다.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 지금도 간혹 들리는 이 말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900년 전에는 아예 법이나 다름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여성은 재산도 권리도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결혼이란 곧 아버지의 소유에서 남편의 소유로 넘어가는 일이었고 왕비라 해도 왕의 그림자 뒤에 조용히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까마득한 시절에 그 모든 규칙을 발로 차버린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왕의 왕비였다가 스스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전쟁터에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자 아들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손자를 구하러 알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는 그녀의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은 엘레오노르 다키텐 ALINOR DAQUITAI니. 오늘 저와 함께 그 놀랍고도 뜨거운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제1막. 남부의 공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처녀. 서기 1122년 무렵 프랑스 남부 아키텐 공국. 유럽의 지도를 펼쳐놓고 프랑스를 한번 보십시오. 파리를 중심으로 한 북부가 있고 그 아래로 드넓은 남부가 있습니다. 지금의 보르도 와인으로 유명한 그 지방, 피레네 산맥과 대서양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그곳이 바로 아키텐 공국이었습니다. 11세기의 아키텐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북프랑스 왕국보다 오히려 더 넓고 더 부유하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앞선 곳이었습니다. 지중해와 가까운 덕분에 아랍의 학문과 시, 문화가 일찌감치 스며들었고 음악과 문학과 철학을 즐기는 궁정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트루바두르 트루버도라고 불리는 음유시인들이 거리와 성체를 누비며 사랑의 노래를 불렀고 귀족들은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북부 사람들이 저 남쪽 사람들은 너무 방종하다고 혀를 찰 정도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 아키텐 공국의 대공 기욤 10세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엘레오노르라 불렀습니다. 정확한 생년은 기록에 따라 1122년 혹은 1124년으로 엇갈리지만 어쨌든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기욤 10세는 딸을 몹시 아꼈습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고 결국 엘레오노르가 아키텐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여자아이에게는 글도 잘 가르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기욤은 딸에게 라틴어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역사와 법률까지 공부시켰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총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공문서를 읽고 영지 경영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시인들의 노래를 외우고 말을 직접 달렸습니다. 15살 무렵의 엘레오노르를 상상해 보십시오. 붉은 빛이 감도는 금발 머리카락,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라틴어 토론도 자유롭게 하는 처녀.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는 드넓은 아키텐 공국의 모든 땅과 재산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엘레오노르 다키텐보다 부유한 여성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늘 그렇듯 행복한 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1137년 봄 엘레오노르의 아버지 기욤 10세가 순례 여행 도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레오노르의 나이 겨우 15, 아니면 13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마다 엇갈립니다만 어쨌든 그녀는 아직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도 이미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와 그녀의 이름 아래 놓인 아키텐의 방대한 땅만이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처녀가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2막. 원하지 않은 왕비의 자리. 1137년 여름 프랑스 왕국.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아키텐의 대공이 죽었다. 후계자는 어린 딸 하나뿐. 중세 유럽에서 이 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즉 누군가가 그 처녀와 결혼하는 것만으로 아키텐 전체를 손에 쥘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연히 사방에서 눈들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심 있는 귀족들이 움직이고 이웃나라 군주들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가장 결정적으로 움직인 것은 프랑스 왕 루이 6세였습니다. 그는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아버지 기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아들, 왕세자 루이를 즉각 남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군대와 함께, 혼인 제안과 함께.
왕세자 루이는 당시 17살이었습니다. 본래 성직자가 되려고 수도원에서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형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왕이 계승자가 된 것이라 정치는 잘 모르고 신앙심만 깊고 다소 내성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엘레오노르와 루이의 결혼은 어느 편도 온전히 원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엘레오노르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영리하지도 활달하지도 재미있지도 않은 청년과 결혼해야 했고, 루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감당하기엔 너무 강하고 독립적인 여인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1137년 여름 보르도 대성당에서 화려한 혼인식이 열렸고 엘레오노르는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직후 프랑스 왕 루이 6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세자 루이가 곧 루이 7세로 즉위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하루아침에 프랑스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15살 처녀가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의 왕궁은 엘레오노르에게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자란 남부 아키텐의 궁정은 노래와 춤과 토론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파리의 궁정은 달랐습니다. 엄숙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왕비가 의견을 말하면 신하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엘레오노르가 자기 영지 아키텐의 일에 개입하려 하면 제지당했습니다. 남편 루이 7세는 신앙심이 깊고 착했지만 아내의 활달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당황해하고 때로는 억눌렀습니다. 엘레오노르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왕비가 후계자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는 왕비가 불임이니 왕은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1147년 두 사람의 결혼에 결정적인 균열을 만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군 원정이었습니다. 제3막. 전쟁터로 간 왕비 갑옷을 입은 여인. 1147년 1149년 제2차 십자군 원정. 여러분 십자군 원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벌인 대규모 원정이었습니다. 1096년에 시작된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여 그곳에 기독교 왕국을 세웠는데 수십 년이 지나자 다시 이슬람 세력이 반격해 왔습니다. 1147년 교황의 촉구와 당시 최고의 설교가 성 베르나르 두스의 열정적인 호소에 감동받은 루이 7세는 십자군에 참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레오노르도 따라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왕비가 전쟁터에 간다고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하들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엘레오노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하들과 가신들을 이끌고 원정에 합류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그녀가 아마존 여전사처럼 갑옷을 입고 말에 탄 채 군대 앞에 섰다고 전합니다. 물론 과장이 섞였을 수 있지만 그녀가 실제로 이 원정에 상당한 군사적 정치적 결정에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정대는 콘스탄티노폴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거쳐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를 지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으로 향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산맥을 넘다가 군대가 둘로 갈라졌고 후발대가 이슬람 군대의 기습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량은 떨어지고 병사들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원정대가 안티오키아 오늘날의 시리아 안타키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통치자는 엘레오노르의 삼촌 레몽 레이먼드 어브 피오아이트아이아레스였습니다. 삼촌은 조카 엘레오노르를 열렬히 환영했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군사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삼촌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격하는 것보다 먼저 인근의 알레포를 공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루이 7세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목표다. 딴 데 눈 돌릴 필요 없다.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루이 7세와 그 주변 신하들은 이 사건을 엉뚱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가 삼촌과 너무 친하다. 혹시 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완전한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세시대의 소문은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이 7세는 경로했습니다.
그는 엘레오노르를 거의 강제로 안티오키아에서 끌어내다시피 하여 원정을 계속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그 순간 남편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십자군 원정은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마스쿠스를 포위했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철수했습니다. 루이 7세는 초라하게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엘레오노르는 귀국 도중 교황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레오노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와 루이는 촌수가 너무 가깝습니다. 이 결혼은 교회법상 무효여야 합니다. 교황 에우게니오 3세는 어떻게 해서든 이 결혼을 지속시키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침실을 쓸 수 있도록 직접 중재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임신이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것은 딸이었습니다. 루이 7세는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엘레오노르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52년 두 사람은 결혼 1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이유는 표면상 혈족 관계로 인한 혼인 무효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맞지 않는 두 사람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아키텐의 영지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엘레오노르는 곧바로 다음 행보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제3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젊은 남자를 선택하다. 1152년 봄 아키텐. 이혼한 지 불과 2달 만에 엘레오노르가 재혼을 발표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였겠습니까? 헨리 플랜테전의 헨리 PLANTHENT. 훗날 잉글랜드 왕 헨리 2세가 되는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이해하시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엘레오노르는 30살이었고 헨리는 19살이었습니다. 11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나이가 많은 쪽으로요. 중세시대에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둘째, 헨리는 당시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왕비였던 여인이 아직 왕도 아닌 젊은 귀족 청년과 결혼한다고요? 셋째, 엘레오노르의 전 남편 루이 7세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헨리 플랜테저넷은 루이 7세의 신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신하에게 전 아내를 빼앗긴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엘레오노르가 가진 아키텐 땅까지 함께 딸려가니 루이 7세 입장에서는 완전한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엘레오노르가 이 결혼을 선택한 것이 단순한 감정적 충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레오노르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명확한 정치적 계산이. 헨리 플랜테저넷은 비록 아직 왕이 아니었지만 이미 프랑스 서북부의 노르망디 공작이었고 어머니 마틸다를 통해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헨리는 에너지가 넘치고 야심이 있고 지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엘레오노르의 눈에는 루이 7세보다 훨씬 대담하고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결혼은 루이 7세에 대한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억압했다면 이제 자신은 전 남편보다 더 강한 나라의 왕비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억눌렀던 프랑스 왕국보다 더 큰 제국의 여왕으로. 1152년 5월 18일 엘레오노르와 헨리의 결혼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루이 7세가 방해할까봐 서둘러 비밀리에 진행된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154년 헨리 플랜테저넷은 잉글랜드 왕 헨리 2세로 즉위했습니다. 엘레오노르 다키테는 이제 프랑스 왕비였다가 잉글랜드 여왕이 된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두 왕의 왕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제5막. 황금기 그러나 균열의 시작. 1154년 1168년 잉글랜드 왕국. 헨리 2세와 엘레오노르의 결혼 초기는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잘 맞았습니다. 둘 다 총명하고 야심이 있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헨리 2세는 잉글랜드를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 법을 정비하고 행정 체계를 다듬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자신의 아키텐 영지를 직접 다스렸고 남편이 없는 동안 잉글랜드의 섭정 역할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무려 8명이나. 아들이 5, 딸이 3. 루이 7세와 15년을 살면서 딸 2을 낳는데 그쳤던 엘레오노르가 헨리와는 10여 년 만에 8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이 훗날 유럽 역사에 찬란하게 혹은 굵직하게 새겨집니다. 사자시망 리처드 1세 실지왕존,
그리고 여러 공주들은 유럽 각지의 왕가와 혼인하여 엘레오노르의 혈통을 유럽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엘레오노르가 훗날 유럽의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엘레오노르는 아키텐의 자신만의 궁정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특히 사랑의 궁정 코트 오브 러브이라고 불리는 문화살롱을 운영했는데 당시 최고의 시인과 음악가들이 이곳에 모여 사랑과 기사도에 관한 작품을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시도 지었고 토론도 이끌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낭만적인 기사도 문학, 기사가 사랑하는 귀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오늘날까지 우리가 로맨스 소설에서 만나는 그 원형, 상당 부분이 바로 엘레오노르의 궁정에서 싹텄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빛 뒤에 그림자가 따릅니다. 헨리 2세는 강한 남자였지만 그만큼 결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여러 여성과. 그 중에서도 엘레오노르에게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아름다운 로즈먼드 FAI야 로저문드라고 불린 로즈먼드 클리퍼드였습니다. 헨리 2세가 이 여성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그녀를 위해 궁전 안에 비밀 정원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물론 상당히 과장된 이야기이지만 헨리가 그 여성을 각별하게 대했다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슬퍼하며 참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1168년 엘레오노르는 잉글랜드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아키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육막. 어머니는 아들들을 무장시켰다. 1170년 1173년 아키텐과 프랑스. 엘레오노르는 복수할 때 감정적으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준비했습니다. 헨리 2세와 엘레오노르 사이에는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큰아들 헨리 소왕 헨리, 둘째 리처드, 셋째 제프리, 넷째 존. 헨리 2세는 이들 아들들에게 영지와 자기를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진짜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공작이었지 결정권은 모두 아버지 헨리 2세가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불만이 컸습니다. 특히 큰아들 소왕 헨리는 아버지에게 진짜 권력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이 불만의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이용만 하고 있다. 진짜 주인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가져야 한다. 1173년 마침내 일이 터졌습니다. 소왕 헨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리처드가 합류했습니다. 제프리도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엘레오노르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엘레오노르는 전 남편인 프랑스 왕 루이 7세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헨리 2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때 자신과 이혼한 전 남편과까지 협력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엘레오노르 다키텐이라는 여인의 진면목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냉철한 정치가. 아버지에 맞선 아들들의 반란. 중세 유럽을 뒤흔든 이 사건은 데발란 더 그레이트 리볼트이라고 불립니다. 헨리 2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아내가 심지어 오래된 친구들과 신하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헨리 2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반란군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소왕 헨리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리처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2세는 반란의 진짜 주모자를 찾아냈습니다. 엘레오노르였습니다. 제7막. 15년의 감금 그러나 꺾이지 않은 정신. 1173년 1189년 잉글랜드 윈체스터. 1173년 가을 엘레오노르는 프랑스로 탈출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남장을 하고 말을 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격대에게 잡혔습니다. 헨리 2세는 아내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를 죽이는 것은 당시에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엘레오노르를 잉글랜드의 여러 성체에 가두었습니다. 주로 윈체스터 근처의 성들이었습니다. 감금은 1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5해. 엘레오노르의 나이 50대를 통째로 집어삼킨 시간이었습니다. 감금 생활이 어떠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완전한 독방은 아니었습니다. 시녀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편의는 제공되었습니다.
때로는 국가적인 중요 행사에 잠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이동할 자유는 없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도 제한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체념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엘레오노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읽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들과 비밀스러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놓인 상황을 분석하고 언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계산했습니다. 헨리 2세는 아내를 가두었지만 아내의 정신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아들들은 자랐습니다.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헨리 2세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1183년 큰아들 소왕 헨리가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질에 걸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셋째 제프리도 마상창 시합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헨리 2세는 아들들을 잇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엘레오노르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헨리 2세 편이 아니었습니다. 1189년 둘째 아들 리처드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왕 필리프 2세 루이 7세의 아들과 손을 잡고서 헨리 2세의 군대는 패퇴했습니다. 도망치던 헨리 2세는 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는 배신자들의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명단을 받아 읽기 시작한 헨리 2세는 그 맨 위에서 한 이름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 존이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유일하게 믿었던 막내 아들이 반란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1189년 7월 6일 헨리 2세는 체념한 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수치다. 수치스럽다. 정복당한 왕이여.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헨리 2세가 눈을 감은 바로 그날 혹은 며칠 안에 엘레오노르는 석방되었습니다. 15년 만에 감옥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제8막 석방 그리고 여왕의 귀환. 1189년 여름 잉글랜드. 문이 열렸을 때 엘레오노르의 나이는 67살이었습니다. 15살에 프랑스 왕비가 되었고 30살에 잉글랜드 여왕이 되었고 51살에 감옥에 갇혔다가 67에 다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이에 이미 기운이 다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레오노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석방된 직후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새 왕이 될 아들 리처드를 위해 직접 잉글랜드 전역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모았습니다. 귀족들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새 왕의 즉위를 알렸습니다. 리처드가 아직 잉글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 엘레오노르가 먼저 왕국 전체를 안정시킨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제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새 왕의 즉위를 축하하여 제수들을 사면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엘레오노르는 이 절차를 직접 주도했습니다. 훗날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왕비 엘레오노르는 오랜 감금 생활의 고통을 알기에 모든 갇힌 자들을 불쌍히 여겼다. 1189년 9월 리처드 1세가 공식적으로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자시망 리처드라고 부르는 그 인물입니다.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왕. 훗날 제3차 십자군 원정을 이끌고 이슬람의 명장 살라딘과 맞붙은 전설적인 왕. 그 리처드의 뒤에는 언제나 어머니 엘레오노르가 있었습니다. 제구막. 이른이 넘어서도 알프스를 넘다. 1190년 1200년대 유럽 전역. 리처드 1세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3차 십자군 원정을 떠났습니다. 살라딘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190년의 일입니다. 엘레오노르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왕국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도 엘레오노르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리처드의 원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뛰었고 외교 협상을 맡았습니다. 그중 가장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신부감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결혼하여 왕비를 맞이하고 후계자를 생산해야 왕국이 안정되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직접 며느리감을 데리러 나섰습니다. 신부 후보는 나바라 오늘날 스페인 북부 왕국의 공주 베렌가리아였습니다. 엘레오노르는 나이 70을 바라보는 몸으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직접 나바라까지 가서 베렌가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 중이던 리처드와 합류하기 위해 지중해를 건넜습니다. 이른 가까운 나이에 산맥을 넘고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그 뒤에도 엘레오노르의 역할은 계속되었습니다.
1192년 리처드가 십자군 원정에서 귀환하던 중 오스트리아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오스트리아 공작 레오폴트 5세가 리처드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6세에게 넘겼습니다.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전체 세수의 두세 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몸값을 모은 것이 엘레오노르였습니다. 그녀는 잉글랜드 전역에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교회의 금은 그릇도 모았습니다. 귀족들의 헌납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 15만 마르크를 모아 직접 독일까지 가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가 그 먼 길을 달려 아들을 구해온 것입니다. 리처드가 석방되어 귀국했을 때 잉글랜드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리처드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웅을 구하기 위해 뒤에서 모든 것을 감당한 사람은 어머니 엘레오노르였습니다. 1199년 리처드 1세가 프랑스에서 전투 중 화살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2이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떠했을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레오노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왕위는 막내 아들 존에게 넘어갔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존을 위해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와의 평화 협상을 위해 77의 나이에 피레네 산맥을 다시 넘어 카스티아 오늘날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손녀딸을 프랑스 왕세자의 신부로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외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엘레오노르는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그녀는 퐁트브로 수도원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신막. 끝나지 않는 이름 영원한 전설. 1204년 봄 퐁트브로 수도원. 1204년 3월 31일. 엘레오노르 다키텐이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2살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 82살까지 사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더욱이 그 삶이 얼마나 격렬하고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를 생각하면 그 나이까지 살아 숨쉰 것은 그녀의 강인함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퐁트브로 수도원에 묻혔습니다. 남편 헨리 2세의 곁에. 그토록 쉬웠고 그토록 서로를 상처 입혔던 사람의 곁에.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훗날 만들어진 그녀의 석관 조각상을 보면 엘레오노르는 책을 읽고 있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중세의 왕비 조각상이 대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그녀만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생각하고 읽는 여인. 자, 이제 엘레오노르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15살에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갔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더 강한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배신하자 아들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5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일은 넘어서도 산맥을 넘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고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82살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삶이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엘레오노르 다키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도 억울한 일이 있었지. 나도 참아야 했던 일이 있었지. 나도 꿈이 있었는데 포기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지. 엘레오노르의 이야기가 특별히 대단한 것은 그녀가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총명함과 의지는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년을 감옥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녀는 내가 왜 안 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세상이 이제 끝이다라고 했을 때 그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읽었습니다. 엘레오노르 다키텐. 배신당했지만 굴복하지 않은 여인. 감금당했지만 정신은 자유로웠던 여인. 두 왕의 왕비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주인이었던 여인. 그 이름은 9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쉽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